일주일 예. 평가를 한번 해보죠.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저는 사실 처음 이제 당선이 확실시 됐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는 시간을 좀 드려야 할 것 같다. 예. 워낙 전국도 복잡하고 슬로우. 인수위도 없었고 인수위 법안도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속도를 내더라도 야당들이 각각의 당내 내부 사정이 복잡하니까 일단 협상 파트너도 없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손발이 좀 맞추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실 수 있는 분야의 생각들을 많이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많이 냈고 이게 또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있어서 참 어디 가서 요즘 방송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꼭 비평 내지는 우리 방송을 하면서 평론하는 입장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하면서 또 우려되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지. 네.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주 수준 높은 청취자분들, 정치 일도 모르는 분들, 엉겹결에 채널 돌렸다고 이게 탁 꽂히는 방송이거든요. 발목이 확 잡혀서.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우려되는 부분들 충분히 얘기해줘야죠. 그렇죠. 저도 우려되는 게 많이 있어요. 아니, 처음에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우리 선인들의 속담 있잖아요. 첫 끝발이 개끝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개끝발 되면 안 돼요. 폭탄이 오늘 아무래도 좀 불안합니다. 오늘 전화번호 바꾸시겠네. 없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살짝 비판해도 이게 그 친문 이런 분들이 저한테는 한 번 해요. 네. 불쌍하잖아요, 제가. 아니 불쌍해 보이진 절대 않으세요. 안 불쌍하니까 속으로 울고 있죠. 저도. 아니 우리 동기들이 사선이에요. 다 장관 간다고 준비하고 있어. 사실 요즘 뭐 이게 더 좋아요. 얼굴 봉도사. 패권주의라고 하는데 인물로만 얼패. 따지면은 빨리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동문서사님도. 인물로만 따지면은 그 위에 있는 분도 좀 위태위태하죠. 자, 어떻게 보셨어요, 백 변호사님? 일주일 동안 대통령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보여서 좋더라.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관저에만 계셔서 예. 참 우리가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본인은 자기 얼굴 많이 봤대잖아요, 거울로. 거울방에서 본인은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한테 잘 안 보여줬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전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직접 데리고 나와서 소개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전 정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인선 1호가 대변인일 줄 알았어요. 근데 대변인을 안 뽑더라고요, 처음에. 어제 뽑았죠. 아니, 예. 첫날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임명하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직접 본인이 나오셔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종석 비서실장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의미는 이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총리 후보자 비서실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그 한순간 가지고 엄청나게 올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진짜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전 정권과 너무너무 다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그 아까 양절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방송에서 뭐 무조건 뭐 정권이 하면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사실 일주일 동안 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민망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 뭘 민망한 상황이에요. 아니, 깔게 근데 그 없으니까 백 좀 민망하잖아요, 변호사님도 그래도. 지난주 네. 못 나오셨죠? 지난주에 저 마로니에 공원 갔잖아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제가 얼결에 그냥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다 있는데 맞아. 마치 제가 민주당인 것처럼 저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로니에 공원 그 콘서트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뭐였어요? 30절. 30절? 예, 3.1절에 버금가는 큰 행사였어가지고 30절. 그런데 아니 백 변호사님도 처음에 오셨을 때 방송을 많이 했어도 또 처음 나오는 방송은 좀 서먹서먹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항상 여기 옆에 예. 동창이 김태형. 있어서 맨날 우리 싸우는 동창이 있어서 그리고 또 봉도사님이 같이 워낙 좀 편하게 말아주세요. 해주니까 예. 아니 그게 뭐냐면 제가 원래 사실 잘 어색해하지 않아요. 어디 가도. 얼굴 좀 그렇게 보세요. 얼굴 패권주의야 저기도. 자, 김태형 네? 변호사님. 뭐요? 어떻게 보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일주일이요? 아니 업무 지시 1, 2, 3, 4, 5를 또 발표했다 그러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 1, 2, 3, 4, 5가 뭐지? 그런 내용- 업무지시 1, 2, 자, 순서는 기억 못하는데 네 예. 개가 뭐였냐면 국정교과서 폐지, 그다음에 5.18 그 기념식을 이무리한 이무리한 행진곡 행진곡, 기념곡 지정, 그다음에 두 개 인천공항 하나예요. 요 두 개가 하나. 두 개가 하나예요? 네. 어허.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책 있었고. 비정규직 전환. 어? 비정규직 그게 전환. 1번이에요. 1번이 그것도 일자리. 그게 1, 2, 3, 4, 5 일자리. 있었어요? 1번이 하나씩 왜냐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 1번이 일자리 위원회 네, 일자리 만들어라 위원회. 지시. 네. 일자리 유연을 예. 만들어야지. 예. 그다음 두 번째가 국정교과서 폐지. 국정교과서 폐지, 그다음에 이무리한 이무리한 행진곡 행진곡. 예, 재창. 이게 같은 건가요? 같은 거. 뭐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하자. 그다음 세 번째가 인천공항 갖고 세 번째 미세먼지. 미세먼지. 인천공항 그냥 가신 거고. 그거는 그냥 가신 네 번째가 거고. 뭐죠?
네 번째가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아 그거. 아, 네. 5월 15일 날 네, 것도. 맞습니다. 아, 그럼 이게 3호고 미세먼지가 4호겠네요. 아마 기간제가 아니 먼저일 거예요. 이게 순서. 4호예요. 기간제 교사 4호. 기간제가 4호. 그리고 순서를 외워요? 네, 외웁니다. 그럼 대단하십니다. 중간중간에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 10,000명 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네. 올해 안에. 그리고 사장님이 그 좋은 선물 가져오겠다 했고 사장은 또 콜라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럼요.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예. 황당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만나자마자 이별해요. 아니 그런데 또 한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또 발표해주고 공공기관이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1, 2, 3, 5 다 중요하고 국민들한테 다 중요한 건데 어찌 보면 체감으로 오는 거는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게 더 체감으로 많이 와요. 그럼요. 지금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긴 해요. 예. 이제 공약 때부터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도 얘기를 했었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놓고 벌써 이제 과연 그게 비용은 어디서 나올 거냐,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왈가왈부 많은데 저는 아침에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4차 혁명이 앞당겨졌다 예.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4차 혁명을 두고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대부분 40% 이상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게 정론이거든요. 정론이죠. 정론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꼭 필요해서 일을 해야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앞으로는 없는 일도 만들어야 사람 쓸 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예산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진짜 일을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예. 측면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일주일이요? 예. 아까 얘기했던 거. 하다 말았죠. 굉장히 성공적이죠. 기대 이상의 성공적인 거예요. 어제도 그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네. 아니 어제도 전효 의원님 저는 나왔는데 냉정하잖아요. 예. 전효 의원님 나왔는데 자기 페이스북에도 쓰고 예. 전효 의원님이 어찌 보면 제일 비판적인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유부단하고 결정 못하고 우물쭈물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근데 아니 그렇게 지적해 주는 게 좋죠. 그런데 막상 돼보니까 무척 과단성 있게 밀고 나서 깜짝 놀랐다. 일단은 두 가지를 저는 이 원인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 내가 니들은 제일 잘 나갈 거야. 내가 제일 잘 나갈 거야 이거입니다. 그 4명 후보한테 그러죠. 야 니네들 되면은 인수위동도 당장 하겠냐? 안. 당신 의원 40명이잖아.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대놓고 그렇죠. 안 그런 했어요. 프레임을 딱 딱 짰죠. 짰어요. 네. 나는 의원이 110명이 있어. 그 나는 준비됐어. 10년 전에 해봤어 청와대에서. 난 제일 잘할 수 있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럼 2012년에 떨어지고 많이 그렇죠. 준비했어. 재수를 했어. 아하. 근데 사실은 TV 토론에서 이렇게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신반의 시각들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느낀 거는 상당히 준비가 많이 돼 있구나. 예. 그 다들 말이 허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심지어 인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집권을 했을 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나는 그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게 시나리오별 A, B, C가 다 짜여 있구나 느낌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10일날 취임해도 그 다음날 만약에 북이 뭐 미사를 쐈다. 더 나가서 핵시설을 했다. 그때 나는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가져갈 거다라는 플랜이 완벽하게 짜 있었다. 시뮬레이션이 끝났다. 네, 시뮬레이션이 끝났다. 아하. 그래서 그런 어떤 이번에 좋은 행보가 나온 것 같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상 하는 비판적인 얘기들이 그겁니다. 친문 패권주의. 예. 예? 그다음에 안보 불안. 이거 딱 두 개예요. 예. 그러니까 초기 이 문재인 대통령 행보는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친문 패권주의 안보 불안 이미지를 없애는데 전체적인 힘의 100중에서 95를 이상을 쓰고 있다. 왜? 그래야 그게 없어져야 초기에 그렇게 해서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야 앞으로 내 5년이 편하다. 예. 만약에 집권 한 달 만에 인사나 어떤 안보 행보에서 안보 불안, 친문 패권주의 얘기가 나오면 나는 4년 동안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 초기에 그거를 막겠다라는 게 보여요 눈에. 예.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양정철 비서관부터 그런 친문 패권주의 막으려는 것들, 그다음에 안보 불안을 종식시키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왔고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힘들 거라고 인수위도 없어서 네. 다들 그리고 노무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막 이렇게 막 결단력 있게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네. 우린 그것을 못한다고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참 사람 좋은데. 그렇죠. 사람은 참 좋은데. 예. 좀 땡땡땡 밀어붙여야 될 때 이거. 밀어붙여야 되고 네. 과단성 있게 끊을 땐 끊어야 되는데
참 그게 아쉬워. 사실 그 대통령 선거 사람은 당일날 좋은데 뭐라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일날 딱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순간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봉도사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아유 이제 앞으로 또 한 몇 달 동안 나라 완전히 개판으로 돌아가겠구나 막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또 전 정권과 그 동거, 그렇죠. 동침. 거기다가 지금 뭐 어쨌건 요번에 그 북에서 미사일 쐈을 때도 김관진 안보실장한테 직접 보고하라고 했던 그 장면을 보면 아직까지도 계속 동거를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불식시켰어요. 저는 그 북에서 미사일 쏜 날 그날의 행보도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도 이제 일단 원래 보고가 안보실장한테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먼저 갔고요. 그게 아마도 안보실장이 아직은 지금 뭐 불편할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비서실장한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하니까 거기다 대고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김관진 안보실장한테 직접 하라고 하세요. 저 시스템은 잡겠다. 아, 저는 그 매뉴얼대로 그 과정, 그 모습을 보고 그날 그 제가 벙커에서 NSC 주재할 때 옆에 앉아있던 통일부 장관부터 다 전 정권이에요. 근데 거기서 안보만큼은 전 정권 뭐 보수 진보 없다라는 느낌을 그 한 장의 사진으로 딱 보여주더라고요. NS 주재하는 거. 그리고 국민들이 이게 보수 진보 어디에다가 그냥 이 편이니까 대통령 뽑고 이 편이니까 안 뽑고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이런 소위 말하는 안보 문제 비상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하고 그리고 현재 이 불안정한 동거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지까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라는 걸 딱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제가 아까 말한 첫날 당선 첫날 야 이거 몇 달 동안 어지럽겠는데라는 생각이 많이 이제 지워졌죠 사람들. 예. 양 변호사님. 예. 언론에 이제 뭐 그 요즘 언론이 하도 많으니까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예. 그런 기사가 한번 그 다음 날 눈에 띄어요. 비정상의 정상화. 하루면 충분했다.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출근하는 대통령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 정말 별거 아닌데 그런 얘기도 봤어요. 저는 첫날 3시간 딱 지난 다음에 SNS에 뭐라고 떴냐면 지난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가 4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보다 더 많았다. 할 일을 더 많이 했다. 소통을 더 많이 했다. 그게 어찌 보면 국민들이 그 양 느끼는 변호사 평가 아닌가요? 아니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제가 뭐 그래요? 제가 써놓고 제가 지금 펌프질하고 그러진 지금 않습니다. 기자 아니에요? 저는 기자는 아니구나. 기자는 아니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전 대통령 상가에서 상주 역할을 하셨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찾아왔을 때 사실 당시에 뭐 백운호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거세게 항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가 보냐고. 어디냐고 보냐.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흔들리는 표정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깍듯하게 예를 갖춰서 맞았어요. 저는 그게 소란이 얼마나 있었던 거 사과까지 했어요. 예, 얼마나 무서운 어떤 마음가짐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원칙주의 같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의 어떤 인사라든가 움직임도 있었고요.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진짜 무섭다는 게 이런 예. 거죠. 황교안 전 총리에게 사실은 처음에는 총리직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예. 해놓고 거부하니까 바로 이낙연 지사 바로 또 인사를 했어요. 네. 이미 계획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관을 품고 있으면서도 대선 후보 기간에는 대세론이었잖아요. 너무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면 또 조심스럽죠.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흐릿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예. 인사. 저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양정철 비서관 뉴질랜드로 간 거 예,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예. 간다고 했잖아요. 표만 어제- 끊었어요. 표만 끊었죠. 근데 하여튼 갈 거잖아요. 어젯밤에 통화했는데 예. 형 곧 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박 전 정권을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문고리 3인방이잖아요. 예. 문고리 3인방. 그게 그동안 오랫동안 인연을 같이 했었던 사람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딱 대통령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사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전 정권에서 봤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했어요. 반대쪽 진영에서. 네. 사람은 참 좋은데 옆에 뭐 쓰리철 그리고 예. 상황. 네,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야 최순실 같은 사람 거기 10명도 더 돼. 막 어허.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우유부단하다 뭐 이런 평가하고 예. 다 맞물렸던 거예요. 그런데 문고리 10인방 될 뻔했네. 문고리 신방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친문 패권주의 혹은 옆에 철의 장막을 쳤다라고 오인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 이번에 다 백의종군하고 해외 가고 또 최재성 의원 같은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인재 많다 그러고 자기도 빠졌죠. 예.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보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청와대 인사를 쭉 보면 소위 친문 계열이 많이 없어요. 딱 떠오르는 거 임종석 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박원순 계라고 해야 될까요? 예. 서울시에 있었던 분들. 그다음에 어제 박수현 대변인 임명도 있잖아요. 예. 거기는 안희정계. 안희정의 입이잖아요. 저도 이틀 전까지 같이 방송을 했던 분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일단 청와대로 들어온 걸 보고 일단 당내 탕평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문고리 권력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예. 제외 이런 면들이 일단은 긍정적이죠. 그런데 이제 뭐 이거는 인사는 예. 아직 이제 장관들이랑 다 봐야 평가를 할 수 있어서요. 현재까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장관 그러니까 지금 인사하게 되면 김 변호사님 네. 인사하게 되면 청와대 비서실이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내각이 또 한 축이 있잖아요. 아직 내각은 이제 뭐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은 좀 계시지만 이낙연 총리 청문회 통과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총리에게 장관 인사권은 실제로 주냐 안 주냐 이제 요 문제가 있을 거고 그건 뭐 아직 지금 그 논란거리가 아니고 청와대도 지금 그 실상 밑으로 보면 비서관 들어가려고 경쟁률이 뭐 40대 1, 50대 1 그래요. 그렇군요. 10년을 기다렸는데. 그러네요. 9년이군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뭐 9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저한테 문의 들어오는 그 비서관 전직 의원들 들어가려고 하는 네. 의원들 아니면 또 다른 행정관 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들어가려고 박 터지게 싸우지 말고 안 들어가려고 좀 박 터지게 싸워봐라. 양정철하고 최재성 의원도 사실은 거의 내정이 됐었잖아요. 예, 예. 화면표에 다 올랐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면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죠.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저는 대통령 인사를 볼 때 그게 이제 보수 인사든지 보수 정부든지 진보 정부든지 간에 예. 웬만하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이제 청와대 인사 같은 경우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이제 코드 인사 비판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김원정의 시각 자체. 왜? 비서입니다. 손발을 맞춰야 되지. 비서는 손발 많은 게 최고예요. 예. 내 생각을 잘 읽는 사람 그게 우선인 겁니다. 내각은 정문성 탕평 이걸 할 수 있지만 예. 청와대에서 탕평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은 옳지 않다. 아하. 그건 코드가 맞아야 돼. 그건 우리 비서인데.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양정철 그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 쓰지 않은 건 일단 높게 살만합니다. 그건. 예. 왜냐면 인간적으로 쓰고 싶었을 거예요. 더구나 총무비서관은 내 복심을 안 쳐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정도라는 저는 인연이 없는 사람 앉혔다는 것은 이제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돈에 손을 근데 이제 놓겠다. 가장 중요한 인사가 남았다. 청와대 예. 인사까지 굉장히 좋은 점수 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보실장. 알겠습니다. 안보실장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 청와대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도 비주얼이 패권입니다. 청와대하고 비교하기 좀 그렇다는 게 저희가 낫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넘죠 거기보다. 여기서 낫다라고 하는 것은 better, lower 둘 중에 어느 건지 모르겠습니다. 듣는 분에 따라서. 예, 그럼요. 알아서 들으세요. 9110님. 요 시간이 딱 심심한데 정치쇼가 아주 활력됩니다. 잘 듣고 있어요. 버스에 틀어놓고 일합니다. 근무 날은 언제나 채널 고정.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은요. 틀어놓고 집중하고 들으면 안 됩니다. 대충 듣고 한 일주일 듣다 보니까 정치 구단되는 방송. 대충 들으셔도 됩니다. 9003님 봉도사님 천안에서 600번 노선 운행하는 양기철입니다. 여기 4철이네. 3철에 하나 더 붙여줬어. 동생 아니에요 동생? 양정철? 네, 동생 아니지. 김철. 조금 여기가 느낌이 형 같은데. 그래요? 예. 일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늘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사. 9930님 출산 휴가 중이라 집에서 아가랑 정치쇼 듣고 있어요. 늘 유쾌한 정봉주 전 의원님 목소리에 힘을 얻습니다. 새 정부의 육아맘, 워킹맘을 위한 정책도 기대됩니다. 윤홍선님 자켓들 좀 벗고 계시면 앙대요. 요즘은 그게 트렌드잖아요. 셔츠에 커피타임. 그새 벗었네 저기. 예. 그새 벗었어요 예. 또. 원래 이게 시류에 빨라요. 아니고 요즘에는 저기 자켓도 벗어야 되고요. 바지도 예. 짧게 입어야 돼요. 예, 아까 무슨 실장 얘기하다 말았죠? 안보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도 아직 결정 안 됐잖아요. 안보실장 중요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 이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삼실 체제로 가는 것도 의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실 체제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부활한다고 하는 건데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안보 중요하고 예. 정책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청와대의 힘을 좀 분산시키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이 정책실과 비서실을 겸임하는 거였다면 예. 그래도 힘을 나누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무 파트와 정책 파트. 그러니까 힘의 분한, 권한의 분한 건데 제가 이제 안보실장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보실장을 누구를 앉히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
아, 그렇죠. 그게- 인사에 따라서 네. 방향이 잡히는 거니까. 그렇죠. 아마도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자주파와 동맹파 얘기들이 있습니다. 음. 근데 사실은 안보실장에 적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키신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보실장 안 치려면 외교, 안보, 국방, 통일 이거 다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드물어요. 그렇죠. 군을 안 치면 외교가 약하고 외교관 안 치면 군이 약하고 국방이 약하고 교수를 안 치면 실질적인 통솔력이 약하고 실무를 모르고 약하고. 고민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문재인 김종대를 안 치자니 병장 출신이고. 그렇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자주파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예. 그렇게 봐요. 어허. 왜냐면 기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자주파가 득세를 했었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국정 2인자 역할을 했고 캠프에 있는 외교안보 브레인들의 면면을 보면 자주파 정성이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을 잡고 있는 양대 키워드 안보 불안 이미지 해소, 친문 패권 주의 이게 있는 예.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주파로 상징되는 교수 뭐 이름 오르내리는 몇 분 하나를 안보실에 딱 앉혔다라 하게 되면 그 이제 자주파의 득세구나. 한미동맹 어떻게 되는 거지? 북핵 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 현실적인 고민들 예. 그 고민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하는 게 아니겠나. 그래서 아마 안보실장의 인선이 그런 맥락 속에서 조금은 늦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안보실장, 정책실장 이런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하다가 살짝 짚고 넘어갔는데 문고리 3인방 예.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그렇죠? 그리고 그 밖에 정윤회. 그런데 이번에 뭐 자의반 타의반 혹은 뭐 본인들의 아주 숭고한 뜻으로 물러난 거로 좀 봐주면 좋은데 양정철, 이호철 그분은 부산에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자꾸만 이름이 나오길래 그냥 아예 미국으로 떠야겠다 그러고 이제 날랐고 정윤회 효과일 거예요. 정윤회 효과. 정윤회 씨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국에 있었잖아요. 학습 효과. 네, 학습 효과. 차라리 아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외국으로 나가면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뭔가를 하면은 또 이 패권이라고 그러고. 양정철, 최재성 네. 다 여러 가지 직위에 그 하마평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 세 분들 견해를 좀 듣고 싶은 게 두 분이 기자들한테 날린 혹은 자기 SNS상에 남긴 이 글이 명문들을 썼어요. 그럼요. 이게 그래서 명문이 나올 때는 글들 다 잘 쓰시잖아요. 명문이 나올 땐 진심이거든. 마음에 있는 얘기가 근데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이 쭉 담겨 있었고요. 낮은 대로 간다라든가 저는 특히 양정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 네. 써놨던 것 중에 이런 겁니다. 자신은 문재인 대통령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는 예. 그 꿈을 이뤘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도 정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을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좌절시키는 큰 이유가 정치에 관한 개념적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들이 정치를 권력을 잡는 것에 그렇게 그쪽에 더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뭘 할 것이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국회의원 돼야겠다 아니면 예. 대통령 만들어야겠다에만 하다 보니까 하고 난 뒤에 막상 남는 실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양정철 비서관의 전 그 내용을 예. 보고 나서 이분은 정치를 진짜 아는 분이구나.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일과 된 이후에 필요한 일들이 다릅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히 원칙을 가지고 된 이후에 오히려 더 일들을 많이 생각을 해왔다고 보고요. 예. 그렇기 위해서는 만드는 데 기여를 했던 자신이 빠져주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심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니, 이게 네. 진짜 중요한 지적인 게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보좌관 5선을 해도 그럼 20년 국회에 있는 거거든요. 보좌관 5선을 해도 국회의원 초선의 마음을 영원히 모른다 그래요. 근데 저도 되는 데냐 목적에 그 2004년도에 됐잖아요. 돼갖고 보좌관 인선도 제가 안 했어요. 전 빚진 데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줬어 다 알아서 하라고. 그거 쭉 데리고 왔는데 피식피식 이제 비웃더라고. 슬슬 왜냐면 탄돌이니까. 경멸하는 눈빛. 탄핵이 없었으면 아직도 국회의원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석 보좌관이 자 이제 출근 어쩌고저쩌고 계속 그래서 아니 국회의원이 무슨 출근을 해요? 지역에 있다가 이제 가끔가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되는 데만 신경 썼지 막상 국회의원이 돼서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이 거의 없는데 그럼 재선할 때 있을 것 같죠? 삼선할 때 있을 것 같죠? 없어요. 되는 게 목적이니까. 지역구 그러니까 되는 게 관리죠. 지역구 목적이에요. 관리. 예. 그래서 내 이름이 국회의원이라는 거 이게 예. 뺏지 않아 다른 거 그게 목적인 분들이 사실 국민들 눈에는 많아 보이다 묘한 보니까 솔직할 때 배치 띄고 가고 그렇죠. 경험
아니 뭐 있네 경험 있어 경험 있어. 일본은요. 예. 일본 참여연 의원 뭐 의원들 있잖아요. 절대 배지 안 띱니다. 오. 배지 뛸 일을 하지 말라 그래요. 아, 예. 그 상징성이 있네요. 예. 옷에 고정을 그 시켜버리죠. 내가 아예. 그 사람도 하고 똑같이 하면 친일파가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이번에 예. 그 양정철 비서관 같은 경우엔 지금 그 표 끊기 전에 예.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눈물까지 보이셨대요. 좀 있어달라. 그 동안에 보시면 그 양정철 비서관을 바라보는 이제 세간의 시선이 같은 편한테도 좀 좋은 소리 못 듣고 예. 반대쪽에서는 패권이라 그러고 뭐 철회장막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양정철 비서관이 어찌 보면 피를 묻히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 동안에. 근데 이번 선거 때 보니까 무척 보호하면서. 깊어졌던데. 그래도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그렇죠. 평이. 이제 예.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그 이미지가 예. 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양정철 비서관이 청와대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벌써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벌써 이제 부릉부릉 시동 걸어요 공격할 거. 예. 이제 그럴 걸 애시당초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도 본인이 이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되자마자 자기 때문에 뭔가 이 정부가 흠집이 흔들리는 난다? 모습을 보는 게 싫었다라는 거. 저도 그 글을 보면서 예. 아 이분의 지금 이 생각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뭐 이 5년 내내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생각은 진심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제가 이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일주일이 거의 모든 언론이나 모든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호평을 받는 이유는 전 정권의 대비 효과예요. 전 정권에서 못 봤던 걸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이제 그러면 요만큼 잘해도 이만큼 잘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면에서 일단 양정철 비서관이 일단 이선후 퇴하는 거, 이제 해외로 간다고 하는 예. 거, 그거는 뭐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뉴질랜드로 간다고 하는 거, 이거는 의미가 좀 크다 생각이 듭니다. 형제 중에 누가 하나가 있다 그래요 거기에. 어. 예. 아니 저는 누가 있어야 가죠.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뉴질랜드 가서 양정철, 뭐예요. 최재성 이런 분들하고 친해갖고 어제 밤에는 양정철 씨하고 이제 우리 또 대학 후배니까 네. 또 옛날에 수배될 때 내가 구해줬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통화를 했는데 마음이 네. 차분해졌더라고. 그러더니 생전 나한테 안 하던 얘기, 형 사랑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술 먹었냐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마음에 있는 진빚들을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하고 정리가 된 거예요. 예, 그런 정리가 얘기를 된 한 거예요. 거예요. 예. 최재성은 또 아침에 전화 와갖고 뭐 이제 뭐 떠나야지. 둘 다 명문의 글을 써놨어요. 그렇죠. 이 인간 아니 물론 양정철이 글 잘 쓰는지 알지만 그런데 이거 설명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6855님이 자주파가 뭔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툭툭 용어가 듣는 분들은 저게 뭐지? 그러고 의아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쉬운 말로 그러니까 해주세요. 한미 동맹을 그러니까 외교안보의 그 인사들 중에서 네. 기존의 전통적인 한미 동맹, 우리나라 예. 한미 동맹 이것을 중시하게 보는 사람들이 동맹파라고 동맹파. 하고 아하. 그와 반대로 한미 동맹보다는 우리의 독립적인 자강 안보 이거를 중시하는 남북관계를 더 중시하는. 그렇죠. 그러나 자주파라고 하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러나 자주파가 한미 동맹을 하지 말자는 건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우선순위를. 네, 그것도 반대로 동맹파도 한미 남북관계를 동맹파 하지 말자는 하지 건 말자는 건 아니죠. 아닌데 어디를 좀 중시하고 방점을 좀 두느냐 이 차이인 거죠. 예, 무엇을 1번으로 하고 무엇을 예. 2번으로 하느냐 그 정도 차이 때문에 근데 그 갈등이 심했었나요? 노무현 대통령도 좀 심했죠 사실. 그때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노무현 예. 대통령 때 동맹파 자주파의 어떤 대갈등들 그래가지고 예. 뭐 외교부 뭐 다 감사 나오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결과적으로 자주파가 승리했다고도 하죠. 이종석도 자주파인가요 그러면? 이종석 그렇게 씨가? 제가 분류하는 건 아니고 언론에서 그렇게 분류들 하죠. 예. 자, 6855님은 자주파가 뭔가 하면서 아주 요 짧은 순간에 또 아재 개그를 날려요. 북한이 쏜 건 자주포. 이게 뭐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장사정포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술 마시면 자주포? 자주파. 자주파. 자주 술 먹는 자주파. 자, 새 정부와 야당의 허니문. 네. 그 허니문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치적으로 있잖아요. 보통은 인수위 기간에 허니문이 많이 지나버리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또 생각 걱정했던 걸 반대로 뒤바꾼 부분이 저는 허니문도 그걸 설명해 것 주고 같아요. 넘어가요. 허니문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여당이 되잖아요. 예.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여당이 되고 난 뒤에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때 예. 초반에는 그래 한번 펼쳐봐라 뜻을 그래서 야당들이 협력적으로 아직 익숙하지도 나왔을 때 않으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그럴 때 허니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죠. 이게 인수위가 없다는 부분을 많이들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인수위가 없어져서 바로 일을 시작하시니까 야당 입장에서 딴지를 걸 만한 그런 기간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반대로. 예.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오히려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허니문이라고 하는 기간이 상당 기간 존속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야당들도 다 원내대표도 송치하고 그랬으니까 예. 당대당으로 협상할 주체가 생기긴 했는데 야당들이 사정이 복잡하다는 부분 때문에 또 발목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보다는 자기 자당 아니, 내 분열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예. 지금 이제 홍준표 전 후보가 미국에 계시면서도 계속 SNS 날리고 강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이게 허니문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허니문을 깨려고 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대통령이라든가 여당을 공격을 해야 우리를 지지했던 세력이 더 뭉칠 수 있는 효과가 나오니까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해요. 예. 그래서 좀 저는 짧아질 것 좀 같아요. 반대예요. 야당이 내상을 너무 많이 입었어 이번 대선 기간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사실 탄핵 이후에 뭐 24% 지지율 홍준표 후보가 얻었다고 하지만 원래 그 옛날 새누리당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일단 거의 과반 이상은 항상 50% 이상은 먹어가던 게 보수였어요. 30에서 40 정도는 콘크리트가 그렇죠. 있었죠. 근데 지금 24가 나왔다는 건 좀 이런 그러니까 완전 히 망한 겁니다. 이번 대선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홍준표 망했죠? 후보 좀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도 뭐 친박간 비박간 지금 내부 계속 갈등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내상 심하게 입었죠. 예. 이번에 호남에서 왕창 지고 그리고 지금 갑자기 지금 뭐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다음 대선에 예. 50% 지지율 얻으신다 그래서 아직 충전기 꽂은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충전을 다 하셨나 생각이 들었는데 좀 일러요. 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잊혀지는 게 불안한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당도 지금 요 최근에 여론조사 보셨어요? 정의당한테도 밀렸어요. 최근 여론조사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3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싸울 상황이 아니에요. 싸울 상황이.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허니문 기간이 부여되는 거. 예. 싸우고 싶어도 못 싸우는 지금 내부 사정. 정부를 향해서 화살 쏘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힘이 없어 힘이. 바지꼬리 잡고 지금 화살 아니, 쏠 때가 아니오. 우리끼리 좀 못 좀 팔에 해봐. 기부 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활 쏘야 되는데 기부스를 풀어야 지금 활을 쏘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세 분의 변호사분들이 오셔서 전문 분야 들어가야죠. 박근혜 대통령 재판 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저거 하면 안 돼요. 뭐요? 야당? 별로 박근혜 대통령 재판 별로 관심 없어요. 하고 가세요 그럼.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네,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방송 끝. 아까 그냥.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백병 변호사님 말씀하신 네. 야당의 지금 내부 사정이라든지 이제 그 내상을 많이 봐. 그건 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제일 쉬운 방법이 외부에 적을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일 그렇지. 쉬워요. 예. 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예요. 제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제일 쉬운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는 좌빨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굴 다 굳었어 순간적으로. 예를 들은 거 아니까 그 극단적 예를 들어야 이해가 쉬우니까. 아니 예를 들어도 아니, 김태현 예. 변호사하고 딱 맞는 예를 들으셨네. 그러니까요. 화가 났죠. 김태형 그랬어요 변호사니까. 정말. 김 변호사 예를 들 때 예를 이렇게 들어봐요. 극단적인 그러니까 됐고. 한마디만 할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우리나라를 쳤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면 청취자분들 부담이 없잖아. 그 옛날 얘기니까 예를 들면 화끈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기 싫어도 단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게 제일 쉽거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 카드 언제든지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게 과연 자유한국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그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수 진영에서 그런 논의 있었어요. 1, 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될 것 같아. 그럼 어떡하지? 괜찮아. 진짜 말씀드려요. 예. 괜찮아. 야 되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즌 2가 될 거고 야 그러면 잘 못하지 않겠냐? 아하. 그럼 지방 1년 있으면 지방선거다? 그 허니문도 끝나. 야 그럼 우리 보수만 잘 데리고 있다가 그때 부활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알아서 무너질 거야. 라는 얘기가 그랬는데? 실제로 있었어요. 예. 실제로. 그런데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자유한국당 희망하는 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어부지리. 그렇죠. 그게서 지금 홍준표 전 후보가 나오는 바람도 뭐 좌파의 잔치에 좀 피해 있읍시다. 예? 그리고 이제 정우택 대표도 원내대표 어저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뭐 업무 지시 1, 2, 3, 4를 뭐 야당에 뭐 독선적으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누구랑 아니 사실 뭐 대통령 업무 지시하는 거 누구랑 했는지 그걸 왜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문재인 정을 정부가 잡으려고. 실책을 하면 그걸 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이 대선 과정에서 했듯이 보수를 확 결집시켜서 지방선거 살아난다. 이 계산이거든요. 예. 특히 자유한국당의 친박들은 그 계산이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잘못하면 그게 성공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주일의 행보를 봤을 때 예. 보수 정치권에 연관이 있는 저로서는 예.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이 행보가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예. 한 달 아니라 1년, 1년 아니라 5년이 지속이 되면 예.
보수 정치권은 새로 변화하지 않으면 이대로 완전히 괴멸될 수 있다. 어허. 제가 봤을 때 지금 스타일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 저 힘들다고 봅니다. 예. 총선 힘들다고 봐요. 10년 야당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자유한국당 들면 드는 김에 한 15년 예를 들면 근데 이제 10년 이론이 있으니까 예. 아 진짜 농담 15년 예. 될 수도 있어요. 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개헌해갖고 될 4년 수도 주임제로 있어요. 가면 예. 15년, 13년의 기본은 예. 쫙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도 음. 뭐 업무 지시 과정을 왜 얘기하지 않았는지 뭐 절차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과연 어디로 세력을 재편하고 보수가 어디로 가야 돼 그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혁신을 해라 보수가. 네. 뭐 바른정당은 방향을 잘 잡고 있어요. 예. 근데 바른정당 세가 없으니까 그 보수 진영에 영향을 끼칠 힘이 좀 적고 예. 그럼 실질적으로 덩어리 큰 건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의 지금 방향 설정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잘못했다가 괴멸될 수 있다는 제가 걱정을 들어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걱정은 혼자 하시고요. 샵 1035 단문 10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우리가 걱정이 되지만 청취자분들이 걱정하게끔 우리는 길만 터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도 자, 요 이제 재판 얘기할까요? 예, 재판 얘기 좀 해줘야 네, 돼요. 재판 얘기하죠. 준비한다라고 하는 게 기사가 나오는데 네. 언론도 끊었다, TV도 안 본다, 뭐 변호사도 선임됐다. 보는 거 있어요, 이걸 근데. 이걸 갖고 좀 영화사전. 깊게 들어가는 영어사전을 왜 봐요? 영안사전만 지금 계속 왜요? 그래서 모르죠, 어떻게 지금 알아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이 변론을 아이, 설마 이런 것이 막 이게 보니까 팍. 일단 유영하 변호사하고 접견하는 시간을 빼고 예. 나머지 시간은 영안사전만 보고 계시대요. 우리 어렸을 때 나이 들면 영화 근데 가다 이게- 보면 집에 간 걸 아니 사실 있었어도 뭐 과거에 DJ 대통령도 저기 교도소에서 영어 이제 독학하셨으니까 혹시 네. 그런 건가 했는데 이건 교도소가 아니고 구치소고요 지금 예. 아직 재판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어허. 재판이 다음 주 이제 화요일이죠 23일 이제 시작이에요 첫 재판이. 예. 그러면 지금 수사 기록이 다음 주 11만 화요일이죠? 쪽. 네 물론 뭐 변호사들이 주로 보겠지만 11만 쪽이고 혐의만 18가지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법정에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맞죠. 영안사전 볼 때가 아니라. 근데 영안사전을 본다. 그러면 태도가 이상하네, 정해진 진짜. 겁니다. 태도가. 나는 그래요? 다 몰라. 다 부인.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X 할 거면은 뭐 굳이 뭐 이거 고민해서 할 필요 있겠어요? 오. 그러니까 재판 전략 자체가 올 부인으로 가겠다라는 걸 이 영안사전 하나로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부인할 건데 시간 많잖아요. 예. 독방이고. 그러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성경 아니면 영안사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기 영안사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 잔씩 뜯어가지고 먹다가 예. 저희 배 타고 아파가지고 안 나중에 들어가보셨잖아요. 의무실 가고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런 일도 꽤 많았다 그래요. 예, 영안사전하고요. 그다음에 성경하고 베스트셀러는 더 따로 있어요. 뭐요? 무협지. 근데 일각에서 우려 예. 내지는 언론에서 잠깐 또 대선 과정 중에서는 뭐 후보들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건강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너무 좋대요. 이제 제가 취재한 바로 구치소속에 제가 취재한 바로도 너무 좋고 운동도 예. 잘하고 있고 TV 신문은 보기 싫겠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걸 왜 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백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전면 부인이라는 것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게 일단 그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지금 최순실하고 뇌물 부분이 겹치잖아요. 근데 최순실 재판하고 박 전 대통령 재판하고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예. 같이 해야 된다라고 검찰은 신청을 했고 재판부도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따로 받겠다. 최순실은 특검에서 기소를 했고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최순실의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우리는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최순실 상당 부분 재판이 진행됐고 증인 신문 같은 것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백 변호사가 증인이면 불러서 얘기 다 들어봤거든요. 예. 그 재판에서 쓰인 기록들만 딱 넘겨오면 되는데 그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다시 불러서 다시 얘기 다 듣겠다는 거예요. 그 재판에서 얘기했던 거를 그냥 서류로 남아있는 걸로 우린 재판 못한다. 어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 지금 40명 넘는 사람들의 증인 신문했던 거를 다시 그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플러스 그러면 재판부에서 그러려면 한 3일에 한 번, 아니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4번 정도 재판해야 된다. 시간 맞추려면. 근데 그것도 우리는 못하겠다.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월까지 지금 구속 기간이거든요. 예. 박 전 대통령이 그거를 넘어서까지 재판을 해달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르고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는 전략 중입니다 지금. 그럼 만약 6개월 구속 기간 지나면 나오나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혐의로 구속을 더하든가. 6개월에 동안 재판이 결론을 못 날 것 같으면은요. 예. 그러면 이제 보석으로 내보내줘야 되거든요. 지금 정호성 그러니까 직권으로 해서 예. 정호성 씨를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6개월 다 찼어요. 예. 아 근데 검찰도 입증을 다 못했고 그러면은 이제 재판부도 시간이 모자른데 예. 그럼 어떻게 하면 검찰에서 새로운 걸 하나 끄집어 냅니다. 아무거나. 추가 기소. 네, 추가 기소 그냥 징역 10년 받을 사람한테 한 6개월짜리 해도 별 대세 없잖아요. 하나 더 넣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6개월 되니까. 예.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했다고 또 난리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예. 편법일 수는 없고 아마 그렇게 되면 직권을 보석 결정할 건데 그런데 그렇게 돼도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좀 여파들이 생길 수 있으니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6개월 내에 마무리 지려고 할 거예요. 힘이 들더라도.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1035 문자 폭탄 빵빵빵 터지고요. 4756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요? 유유. 아, 이거 그 방송 시간 연장해달라고 하는 이 간접적 압력. SBS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총무비서관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총무비서 SBS도 총무비서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아무한테도 여쭤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2425님, 세 분 변호사님의 재밌고 날카로운 평론 짱입니다. 3변시대 쭉. 크크크. 9003님, 봉도사님 웃음소리만 들어도 사인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봉도사님은 웃음 만점. 감사합니다. 대체 불가 웃음입니다. 자, 6개월 안에 끝내요? 원래는 6개월에 끝내야 되는데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가능성 있어요? 아 저는 그래서 아까 양재열 변호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아 전략 자체가 6개월도 넘기려고 하는 것 같고 변론도 분리해서 하자는 것 같다고 하지만 예. 재판부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합칠 거예요. 병합할 거고 지금 그 전에 이제 최순실의 뇌물하고는 지금 병합하는 걸로 사실상 거의 결론이 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기대는 하겠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하지만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탄핵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탄핵. 예. 그 어떻게든 그 이정미 재판관 그 퇴임 이후로 어떻게 선고하려고 계속 어떻게 했는데. 시간 끌었는데 못했잖아요. 아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게 여의치 않을 네, 거다. 그렇죠. 그래서 6개월 안에 무조건 끝난다. 1심은. 어떻게든지 1심을 끝낸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고요. 정치쇼는 광고 듣고 잠시 후 3부 미신타파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변호사님들 인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3변 시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막 결단력 있게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네. 우린 그것을 못한다고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참 사람 좋은데. 그렇죠. 사람은 참 좋은데. 예. 전 땡, 밀어붙여야 땡, 될 때 이거. 밀어붙여야 되고 네. 과단성 있게 끊을 땐 끊어야 되는데 참 그게 아쉬워. 사실 그 대통령 선거 사람은 좋은데 당일날 뭐라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일날 딱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순간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봉도사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아유 이제 앞으로 또 한 몇 달 동안 나라 완전히 개판으로 돌아가겠구나 막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또 전 정권과 그 동거, 그렇죠. 동침. 거기다가 지금 뭐 어쨌건 요번에 그 북에서 미사일 쐈을 때도 김관진 안보실장한테 직접 보고하라고 했던 그 장면을 보면 아직까지도 계속 동거를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불식시켰어요. 저는 그 북에서 미사일 쏜 날 그날의 행보도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도 이제 일단 원래 보고가 안보실장한테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먼저 갔고요. 그게 아마도 안보실장이 아직은 지금 뭐 불편할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비서실장한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하니까 거기다 대고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김관진 안보실장한테 직접 하라고 하세요. 그렇죠. 시스템은 잡겠다고 아 하는 저는 얘기를 그 여러 차례 매뉴얼대로 얘기했잖아요. 그 과정 그 모습을 보고 그날 그 제가 벙커에서 NSC 주재할 때 옆에 앉아있던 통일부 장관부터 다 전 정권이에요. 근데 거기서 안보만큼은 전 정권 뭐 보수 진보 없다라는 느낌을 그 한 장의 사진으로 딱 보여주더라고요. NSC 주재하는 거. 그러고 국민들이 이게 보수 진보 어디에다가 니네 이 편이니까 대통령 뽑고 이 편이니까 안 뽑고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 그게 제가 말씀드린 아 이거는 이런 소위 말하는 안보 문제 비상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하고 그리고 현재 이 불안정한 동거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지까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라는 걸 딱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제가 아까 말한 첫날 당선 첫날 야 이거 몇 달 동안 어지럽겠는데라는 생각이 많이 이제 지워졌죠 사람들. 예. 양 변호사님. 예. 언론에 이제 뭐 그 요즘 언론이 하도 많으니까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예. 그런 기사가 한번 그 다음 날 눈에 띄어요.
비정상의 정상화 하루면 충분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출근하는 대통령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 정말 별거 아닌데 그런 얘기도 봤어요. 저는 첫날 3시간 딱 지난 다음에 SNS에 뭐라고 떴냐면 지난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가 4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보다 더 많았다. 할 일을 더 많이 했다. 소통을 더 많이 했다. 그게 어찌 보면 국민들이 그 느끼는 양변호사 평가 아닌가요? 아니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제가 뭐 그래요? 제가 써놓고 제가 지금 펌프질하고 그러진 지금 않습니다. 기자 아니에요? 저는 기자는 아니고 기자는 아니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전 대통령 상가에서 상주 역할을 하셨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찾아왔을 때 사실 당시에 뭐 백원호 전 의원이라든지 뭘 민망한 상황이에요. 아니 밖에 근데 그 없으니까 좀 백 변호사님도 민망하잖아요. 지난주 네. 못 나오셨죠? 지난주에 저 마로니에 공원 갔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제가 얼결에 그냥 저희 민주당 의원이 다 있는데 맞아. 마치 제가 민주당인 것처럼 저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로니에 공원 그 콘서트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뭐였어요? 30절. 30절? 네, 3.1절에 버금가는 큰 행사였어요. 30절. 그런데 아니 백 변호사님도 처음에 오셨을 때 방송을 많이 했어도 또 처음 나오는 방송은 좀 서먹서먹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항상 여기 옆에 예. 동창이 김태형- 있어서 맨날 우리 싸우는 동창이 있어서 그리고 또 봉도사님이 같이 워낙 좀 편하게 앉지 해주니까 말아주세요. 예. 아니 그게 뭐냐면 제가 원래 사실 잘 어색해하지 않아요 어디가. 얼굴 좀 그렇게 보세요. 얼굴 패권주의야 저기도. 자 김태형 네? 변호사님 뭐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예. 문재인 대통령 일주일이요? 아니 업무 지시 1, 2, 3, 4, 5를 또 발표했다 그러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 1, 2, 3, 4, 5가 뭐지? 그런 내용 업무지시 1, 2, 자, 순서는 기억 못하는데 네 예. 개가 뭐였냐면 국정교과서 폐지, 그다음에 5.18 그 기념식을 임의리한 임의리한 행진곡 행진곡, 기념곡 지정, 그다음에 두 개 인천공항 하나예요. 요 두 개가 하나. 두 개가 하나예요? 네. 어허.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책 있었고. 비정규직 전환. 어? 비정규직 그게 전환. 1번이에요. 1번이 그것도- 일자리. 그게 1, 2, 3, 4, 5 일자리. 있었어요? 1번이 하나씩 왜냐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 1번이 일자리 위원회 일자리 만들어라 위원회. 지시. 네. 아 일자리 유연을 예. 만들어야지. 예. 그다음 두 번째가 국정교과서 폐지. 국정교과서 폐지, 그다음에 임의리한 임의리한 행진곡 행진곡. 제창. 예, 이게 같은 건가요? 같은 거. 뭐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자. 그다음 세 번째가 인천공항 미세먼지. 갖고 세 번째 미세먼지. 미세먼지. 인천공항 그냥 가신 거고. 그거는 그냥 가신 네 번째가 거고. 뭐죠? 네 번째가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아 그거. 아, 네. 5월 세월호. 15일 날 네, 것도. 맞습니다. 아, 그럼 이게 3호고 미세먼지가 4호겠네요. 아마 기간제가 아니 먼저일 거예요. 이게 순서가. 4호예요. 기간제 교사 4호. 기간제가 4호. 그리고 순서를 외워요? 네, 외웁니다. 그럼 대단하십니다. 중간중간에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 10,000명 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올해 안에. 그리고 사장님이 그 좋은 선물 가져오겠다 했고 사장은 또 콜라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럼요.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예. 황당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만나자마자 이별해요. 아니 그런데 또 한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또 발표해주고 공공기관이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1, 2, 3, 5 다 중요하고 국민들한테 다 중요한 건데 어찌 보면 체감으로 오는 거는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게 더 체감으로 많이 와요. 그럼요. 지금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긴 해요. 예. 이제 공약 때부터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도 얘기를 했었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놓고 벌써 이제 과연 그게 비용은 어디서 나올 거냐,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왈가왈부 많은데 저는 아침에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4차 혁명이 앞당겨졌다 예.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4차 혁명을 두고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대부분 40% 이상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게 정론이거든요. 정론이죠. 정론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꼭 필요해서 일을 해야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앞으로는 없는 일도 만들어야 사람 쓸 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 거세게 항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오냐고. 어디냐고 오냐.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흔들리는 표정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깍듯하게 예를 갖춰서 맞았어요. 저는 그게 소란이 얼마나 있었던 거 사과까지 했어요. 예, 얼마나 무서운 어떤 마음가짐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원칙주의 같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의 어떤 인사라든가 움직임도 있었고요.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진짜 무섭다는 게 이런 예. 거죠. 황교안 전 총리에게 사실은 처음에는 총리직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예. 해놓고 거부하니까 바로 이낙연 지사 바로 또 인사를 예. 했어요. 이미 계획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관을 품고 있으면서도 대선 후보 기간에는 대세론이었잖아요. 너무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면 또 조심스럽죠.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흐릿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예. 인사. 저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양정철 비서관 뉴질랜드로 간 거. 예,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예. 간다고 했잖아요. 표만 끊었어요. 표만 끌었죠. 근데 하여튼 갈 거잖아요. 어젯밤에 통화했는데 예. 형 곧 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박 전 정권을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문고리 3인방이잖아요. 예. 문고리 3인방. 그게 그동안 오랫동안 인연을 같이 했었던 사람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딱 대통령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사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전 정권에서 봤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했어요. 반대쪽 진영에서. 네. 사람은 참 좋은데 옆에 뭐 쓰리철 그리고 네. 상황. 네,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야 최순실 같은 사람 거기 10명도 더 돼. 막 어허.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우유부단하다 뭐 이런 평가하고 예. 다 맞물렸던 거예요. 그런데 일단 문고리 10인방 될 뻔했네. 문고리 신방 막 그런 생각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친문 패권주의 혹은 옆에 철의 장막을 쳤다라고 오인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 이번에 다 백의종군하고 해외 가고 또 최재성 의원 같은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인재 많다 그러고 자기도 빠졌죠. 예.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보고 거기다가 이번에 청와대 인사를 쭉 보면 소위 친문 계열이 많이 없어요. 딱 떠오르는 거 임종석 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박원순 계라고 해야 될까요? 예. 서울시에 있었던 분들. 그다음에 어제 박수현 대변인 임명도 있잖아요. 예. 거기는 안희정계. 안희정의 입이잖아요. 저도 이틀 전까지 같이 방송을 했던 분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일단 청와대로 들어온 걸 보고 일단 당내 탕평 그다음에 문고리 소위 말하는 문고리 권력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예. 제외 이런 면들이 일단은 긍정적이죠. 그런데 이제 뭐 이거는 인사는 예. 아직 이제 장관들이랑 다 봐야 평가를 할 수 있어서요. 현재까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장관 그러니까 지금 인사하게 되면 김 변호사님 네. 인사하게 되면 청와대 비서실이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내각이 또 한 축이 있잖아요. 아직 내각은 이제 뭐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은 좀 계시지만 이낙연 총리 청문회 통과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총리에게 장관 인사권은 실제로 주냐 안 주냐 이제 요 문제가 있을 거고 그건 뭐 아직 지금 그 논란거리가 아니고 청와대도 지금 그 실상 밑으로 보면 비서관 들어가려고 경쟁률이 뭐 40대 1, 50대 1 그래요. 일주일 예. 평가를 한번 해보죠.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저는 사실 처음 이제 당선이 확실시 됐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는 시간을 좀 들여야 할 것 같다. 예. 워낙 전국도 복잡하고 슬로우. 인수위도 없었고 인수위 법안도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속도를 내더라도 야당들이 각각의 당내 내부 사정이 복잡하니까 일단 협상 파트너도 없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손발이 좀 맞추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실 수 있는 분야의 생각들을 많이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많이 냈고 이게 또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있어서 참 어디 가서 요즘 방송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꼭 비평 내지는 우리 방송을 하면서 평론하는 입장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하면서 또 우려되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지. 네.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주 수준 높은 청취자분들, 정치 일도 모르는 분들, 엉겹결에 채널 돌렸다가 이게 탁 꽂히는 방송이거든요. 발목이 확 잡혀서.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우려되는 부분들 충분히 얘기해줘야죠. 그렇죠. 저도 우려되는 게 많이 있어요. 아니, 처음에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우리 선임들의 속담 있잖아요. 첫 끝발이 개끝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개끝발 되면 자, 안 돼요. 폭탄이 오늘 아무래도 좀 불안합니다. 오늘 전화번호 바꾸시겠네.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살짝 비판해도 이게 그 친문 이런 분들이 저한테는 한 번해요. 네. 불쌍하잖아요, 제가. 아니 불쌍해 보이진 절대 않으세요. 안 불쌍하니까 속으로 울고 있죠, 저도. 아니 우리 동기들이 사선이에요. 다 장관 간다고 준비하고 있어. 사실 요즘 뭐 이게 더 좋아요. 얼굴 봉도사. 패권주의라고 하는데 인물로만 얼패. 따지면은 빨리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동문서사님도. 인물로만 따지면은 그 위에 있는 분도 좀 위태위태하죠. 자, 어떻게 보셨어요, 백 변호사님? 일주일 동안 대통령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보여서 좋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관저에만 계셔서 예. 참 우리가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본인은 자기 얼굴 많이 봤대잖아요, 거울로. 거울방에서 본인은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한테 잘 안 보여줬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전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직접 데리고 나와서 소개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전 정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인선 1호가 대변인일 줄 알았어요. 근데 대변인을 안 뽑더라고요, 처음에. 어제 뽑았죠. 아니, 예. 첫날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임명하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직접 본인이 나오셔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종석 비서실장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의미는 이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 비서실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그 한순간 가지고 엄청나게 올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진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전 정권과 너무너무 다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그 아까 양절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방송에서 뭐 무조건 뭐 정권이 하면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사실 일주일 동안 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민망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 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예산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진짜 일을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예. 측면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일주일이요. 예. 아까 얘기했던 거. 하다 말았죠. 굉장히 성공적이죠. 기대 이상의 성공적인 거예요. 어제도 그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전효 의원님 저는 나왔는데 냉정하잖아요. 예. 전효 의원님 나왔는데 자기 페이스북에도 쓰고 예. 전효 의원님이 어찌 보면 제일 비판적인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유부단하고 결정 못하고 우물쭈물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근데 아니 그렇게 지적해 주는 게 좋죠. 그런데 막상 돼보니까 무척 과단성 있게 밀고 나서 깜짝 놀랐다. 일단은 두 가지를 저는 이 원인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 내가 니들은 제일 잘 나갈 거야. 내가 제일 잘 나갈 거야 이거입니다. 그 4명 후보한테 그러죠. 야 니네들 되면은 인수위동도 당장 하겠냐? 야 당신 의원 40명이잖아.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대놓고 그렇죠. 안 그런 했어요. 프레임을 딱 짰죠. 짰어요. 네. 나는 의원이 110명이 있어. 그 나는 준비됐어. 10년 전에 해봤어 청와대에서. 난 제일 잘할 수 있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럼 2012년에 떨어지고 많이 준비했어. 그렇죠. 재수를 했어. 아하. 근데 사실은 TV 토론에서 이렇게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신반의 시각들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느낀 거는 상당히 준비가 많이 돼 있구나. 예. 그 다들 말이 허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심지어 인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집권을 했을 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나는 그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게 시나리오별 A, B, C가 다 짜여 있구나 느낌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10일날 취임해도 그 다음날 만약에 북이 뭐 미사를 쐈다. 더 나가서 핵시설을 했다. 그때 나는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가져갈 거다라는 플랜이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시뮬레이션이 끝났다. 네, 시뮬레이션이 끝났다. 아하. 그래서 그런 어떤 이번에 좋은 행보가 나온 것 같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상 하는 비판적인 얘기들이 그겁니다. 친문 패권주의. 예. 예? 그다음에 안보 불안. 이거 딱 두 개예요. 예. 그러니까 초기 이 문재인 대통령 행보는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친문 패권주의 안보 불안 이미지를 없애는데 전체적인 힘의 100중에서 95를 이상을 쓰고 있다. 왜? 그래야 그게 없어져야 초기에 그렇게 해서 내가 나한테 들어놓은 공격을 막아야 앞으로 내 5년이 편하다. 예. 만약에 집권 한 달 만에 인사나 어떤 안보 행보에서 안보 불안, 친문 패권주의 얘기가 나오면 나는 4년 동안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 초기에 그거를 막겠다라는 게 보여요 눈에. 예.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양정철 비서관부터 그런 친문 패권주의 막으려는 것들, 그다음에 안보 불안을 종식시키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왔고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힘들 거라고 인수위도 없어서 네. 다들 그리고 노무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막